쿵.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여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농장 주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15년 전 강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제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를 그저 서울에서 온 도시 여자로만 바라볼 뿐이었죠. 죄송한데,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제 남편이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윤정입니다. 65년생 뱀띠, 충청도 출신 주부로 올해 59이 되었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연히 참가한 귀농 체험에서 농장 주인의 뒷모습을 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제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잊고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를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잔인한 장난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그 농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65년생 뱀띠 충청도 출신 주부입니다. 올해로 59이 되었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농장 주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1988년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다니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처음 봤을 때부터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해맑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친구와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어요.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IMF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우울증은 점점 깊어졌어요. 말수가 줄고 한숨만 깊어지던 그 시절이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2008년 5월 10일,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일찍 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우리 집에서 30km 떨어진 강가에서 남편의 지갑과 신발, 외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경찰은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한창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강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강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이 지나야 실종자를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5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빚쟁이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아이들은 아빠를 찾았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부모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고맙게도 시부모님은 끝까지 저희 모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다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2010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년 뒤에는 시어머니마저 가슴앓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2013년 법원에서 남편의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이 된 거죠. 그제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실감은 더 커졌어요. 공식적으로 미망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딸은 대학생,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은 낯설고 힘들었지만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고, 우리를 두고 혼자 떠나다니. 그러다가도 혹시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10년이 지나자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 독립했고 아들도 군대를 다녀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도 식품회사 정직원이 되어 안정된 수입이 생겼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도 듣기 시작했어요.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 한 친구가 귀농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나이 들면 시골에 살고 싶다며 한번 체험해봐. 처음엔 망설였어요. 직장을 일주일이나 쉬어야 했고 시골 생활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신청했습니다. 전라도 작은 마을의 귀농 체험이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끔 잠에서 깨면 옆자리를 더듬었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재혼도 생각해봐라고 했지. 쿵.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여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농장 주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15년 전 강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제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를 그저 서울에서 온 도시 여자로만 바라볼 뿐이었죠. 죄송한데,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제 남편이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윤정입니다. 65년생 뱀띠, 충청도 출신 주부로 올해 59이 되었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연히 참가한 귀농 체험에서 농장 주인의 뒷모습을 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제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잊고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를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잔인한 장난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그 농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65년생 뱀띠 충청도 출신 주부입니다. 올해로 59이 되었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농장 주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1988년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다니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처음 봤을 때부터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해맑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친구와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어요.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IMF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우울증은 점점 깊어졌어요. 말수가 줄고 한숨만 깊어지던 그 시절이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2008년 5월 10일,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일찍 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우리 집에서 30km 떨어진 강가에서 남편의 지갑과 신발, 외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경찰은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한창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강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강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이 지나야 실종자를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5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빚쟁이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아이들은 아빠를 찾았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부모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고맙게도 시부모님은 끝까지 저희 모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다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2010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년 뒤에는 시어머니마저 가슴앓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2013년 법원에서 남편의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이 된 거죠. 그제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실감은 더 커졌어요. 공식적으로 미망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딸은 대학생,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은 낯설고 힘들었지만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고 우리를 두고 혼자 떠나다니. 그러다가도 혹시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10년이 지나자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 독립했고 아들도 군대를 다녀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도 식품회사 정직원이 되어 안정된 수입이 생겼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도 듣기 시작했어요.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 한 친구가 귀농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나이 들면 시골에 살고 싶다며 한번 체험해봐. 처음엔 망설였어요. 직장을 일주일이나 쉬어야 했고 시골 생활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신청했습니다. 전라도 작은 마을의 귀농 체험이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끔 잠에서 깨면 옆자리를 더듬었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재혼도 생각해봐라고 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빚 문제는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 명의의 빚은 대부분 시효가 지났지만 제가 보증을 선 것도 있었거든요. 월급의 상당 부분은 빚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둘 다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딸은 회사원으로, 아들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강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화장으로 눈가를 감추고 웃으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괜찮아라고 늘 말했죠. 딸아이가 결혼할 때는 신랑 측에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은 항상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집안의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부터 아이들 진로 상담까지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었어요. 가끔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남편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못했고요. 1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꿈에서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장면을 보곤 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것이 미해결된 슬픔이라고 했어요. 확실한 이별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귀농 체험을 신청한 것도 어쩌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변화가 필요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했던 거죠.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전라도 어느 마을의 귀농 체험 프로그램을 알려줬을 때 직감적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 다시 시외버스로 1시간을 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도시 생활만 하던 저로서는 낯선 여행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봄날의 푸른 들판과 산자락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가 아닌 흙과 풀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귀농 체험 안내자가 우리 일행을 맞이했어요. 저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함께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귀농을 고민하는 부부들이었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2명 정도였어요. 숙소로 안내받으며 며칠간의 일정을 들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장 담그기, 산나물 채취하기 등 시골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날 저녁 모든 참가자가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농장 주인을 만났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뒷모습이 남편과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또 이러네 하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남편을 닮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농장 주인이 돌아서서 인사를 건넸을 때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굴은 남편과는 달랐어요. 수염이 있었고 주름도 더 깊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거친 피부였죠. 하지만 눈매, 특히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은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쳤구나, 윤정아. 또 환상을 보는구나.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귀농 체험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농장 주인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이성적으로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신 차려. 그냥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편이라고 착각했니? 아침 식사는 마을 공동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체험 일정은 오전에 텃밭 가꾸기, 오후에는 장 담그기였습니다. 일정표를 받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농장 주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텃밭으로 향하는 길, 농장 주인은 참가자들에게 농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낮고 부드러운 음색, 웃을 때 특유의 톤. 남편과 정말 비슷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유독 제게는 말을 걸지 않는 듯 했어요. 질문을 해도 짧게 대답하고 멀어졌습니다. 혹시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요. 그의 대답은 건조했어요. 땅을 파고 모종을 심는 동안 그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가락이었지만 왼손 약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남편도 결혼 전 목공일을 하다가 그곳에 흉터가 생겼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갔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모든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옆에서 일하던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 식사 시간 모두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농장 주인은 식사 방법과 음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남편도 항상 그렇게 먹었어요. 지역마다, 집안마다 식습관이 다른데 너무 많은 공통점이 겹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장 담그기 체험은 마을 할머니들이 진행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들께 그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 농장 주인분은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아이고, 박 선생. 한 10년 됐지.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부지런하고 착해서 다들 좋아해. 가족은요? 혼자 살아. 총각이라고 하더라고. 박 선생이라고. 남편의 성은 김씨였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10년이라면 남편이 실종된 지 5년 후인 셈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참가자들과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술이 조금 돌자 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물었더니 전라도 어디쯤이라고 얼버무렸어요. 남편은 경기도 출신이었는데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문득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의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 상실? 혹시 정말 남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튿날 산나물 채취 체험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농장 주인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었어요. 어릴 때 사고로 인한 것이었죠. 그런데 박 선생은 멀쩡했습니다. 역시 아니구나.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점심을 먹기 위해 산에서 쉬는 동안 그가 잠시 바지를 걷어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발목 위에 작은 수술 흉터가 있었어요. 남편과 똑같은 위치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손이 떨려왔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충청도에 가본 적 있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고 전의 일은 잘. 어떤 사고였나요? 강에 빠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신원을 알 수 없었대요. 기억은 거의 없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곳도 강가였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기억을 잃고 새 삶을 살고 있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에게 저의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미쳤니? 15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났다고. 너무 남편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공통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날,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참가자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저는 남편의 실종 이야기를 짧게 말했어요. 15년 전 남편이 사라진 일, 아이들을 혼자 키운 일,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 선생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손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를 급히 떠났어요.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남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언가 불편한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시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농장 뒤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농장 주인의 개인 거주 공간이었죠. 호기심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창문 틈으로 그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이었어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진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더 가까이 가기는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그렇다면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우연히 마을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박 선생님에 대해 더 아시는 것 있으세요? 글쎄, 처음 왔을 때는 말도 못하고 몸도 아파 보였어. 누가 강에서 떠내려오는 걸 발견했다던데. 신원도 모르고. 지금 이름도 마을에서 지어준 거라더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왔다고. 신원을 모른다고. 남편이 실종된 장소도 강가였어요. 만약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누군가에게 구조되었다면,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체험 프로그램은 5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식사 습관, 걸음걸이, 말투, 웃는 모습.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니까요. 넷째 날 저녁 다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선생님, 실례지만 등에 혹시 점이 있나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걸? 그냥 제 남편이 등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그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등 가운데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요. 매우 특이한 형태였죠. 만약 그에게도 같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가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농장 주인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제게 인사할 때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왼손 약지에 있는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의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친구에게 모든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나 미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우리 남편 같아. 증거는 확신할 수 있어. 직감, 그리고 너무 많은 공통점. 경찰에 말해볼래?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만으로 경찰에 갈 수는 없잖아.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그 농장 주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기억상실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심각한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 기억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휴가를 내고 다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15년의 세월, 새로운 삶. 모든 것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그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전에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사실 경찰에 이야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제 직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숙소가 아닌 마을 입구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어요. 주인 할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농장 주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체험 왔을 때 박 선생님이라고 농장 운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원래 이 마을 분이세요? 아니요, 한 10년 전에 왔지. 처음엔 말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는디 부지런하고 마음씨 좋아서 지금은 마을 일꾼이요. 가족은요? 혼자 살아. 가족 얘기는 안 하더라고. 가족 얘기는 안 한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라면 우리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의 농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농장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채소밭과 과수원, 작은 온실까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멀리서 바라보는데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농장으로 걸어갔어요. 그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체험 왔던. 아, 네. 무슨 일로 다시? 마을이 좋아서 다시 왔어요. 혹시 농사일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농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가까이에서 그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습관들, 예를 들어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무거운 것을 들 때 왼쪽 어깨를 먼저 움직이는 습관. 모두 박 선생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그는 개인 숙소에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나눠 먹자고 권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기서 10년 정도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어디서 사셨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어서. 그전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에 빠져서. 누가 저를 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름도 과거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건 강가에서였어요. 신발과 지갑이 발견된 그곳에서. 만약 정말 강물에 빠져 떠내려갔다면, 누군가에게 구조되었지만 기억을 잃었다면, 혹시 병원 기록이나 신분 확인 과정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됐고, 저를 구해준 사람이 이 마을에 데려와 정착하게 도와주셨어요.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셨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황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실례지만 혹시 등에 특이한 점이 있으신가요? 삼각형 모양으로. 그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등 한가운데 3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매우 특이한 형태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도 같은 점이 있다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닮으셔서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준비 없이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그가 받을 충격은 어떨까? 결국 그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이틀 동안 저는 농장 일을 도우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저녁 민박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발견한 공통점들을 적었어요. 식습관, 말투, 버릇, 신체적 특징. 목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박 선생은 제 남편 김영호였습니다. 셋째 날, 저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남편의 옛 사진과 우리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자 그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한 시도였어요. 점심시간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남편과 제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15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박진수입니다. 이 마을에 온 지 10년 됐고, 당신은 김영호예요. 제 남편이고 딸 유진이와 아들 현우의 아버지예요. 15년 전 실종됐지만 살아있었네요.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극심한 두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기억나지 않아. 저는 박진수라고요. 갑작스러운 진실 폭로가 그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숙소로 뛰어갔어요. 쫓아가려 했지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걱정되어 그의 숙소 근처를 맴돌았어요. 창문 너머로 그가 밤새 불을 켜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끔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진실이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다시 그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괜찮아요. 저도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이건 제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지갑을 받아들고 열어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지갑이었어요. 실종 당시 강가에서 발견되었다던 그 지갑과 똑같은.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물에 젖어 많이 훼손되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당신이에요. 김영호. 제 남편.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왜 당신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걸까요? 의사 친구에게 전화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외상 후 기억 상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억지로 기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들 이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조금씩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했죠? 네,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어요. 당신이 항상 자랑스러워했죠. 왠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의 혼란스러움을 이해했습니다. 15년간 박진수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김영호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외지 여자가 매일 농장 주인을 찾아오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 부인이라던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다더라. 작은 마을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서울에 가봐도 될까요? 우리 집. 아니, 당신의 집을 보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가끔 이 풍경이 익숙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긴장한 듯 했어요. 15년 만에 돌아오는 곳. 하지만 그에게는 낯선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 오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저 산이 왠지 익숙하다거나 이 길을 지나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희망 섞인 착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 아니, 아직은 박 선생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높은 빌딩들과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압도된 듯 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군요. 왠지 가슴이 뛰는데 기억은 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직 집에 데려가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준비시켜야 했죠. 딸 유진이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들 현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났어요. 특히 현우는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가볼까요? 물론 지금은 예전 집이 아니에요. 실종 후에 이사를 몇 번 했거든요. 네.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준비가 필요해요. 15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아 돌아오셨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천천히 진행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학원에 갔다고 했으니 집에 없을 시간이었어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15년 만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그는 남편이면서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호의 얼굴과 몸을 가졌지만 기억은 박진수의 것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낯선 공간을 탐색하듯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앨범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네, 7년 전부터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은 남편이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네 식구가 모두 웃고 있었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업 문제가 있었지만 가족만큼은 화목했으니까요. 그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방에는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 입학사진, 군 입대 사진 등이 있었어요. 15년간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순간을 놓쳤군요. 네. 현우가 많이 컸어요.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크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를 급히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제가 먼저 현우에게 설명할게요. 안방 문을 닫고 나와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학원이 취소되어 일찍 돌아왔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앉을래?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얼굴이 창백한데. 현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년간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이것은 농담처럼 들렸을 거예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살아계셔. 지난주에 내가 귀농 체험 갔던 그 마을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현우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농장 주인과의 첫 만남, 의심의 시작, 증거들, 그리고 그가 기억을 잃고 있다는 사실까지. 믿기 어렵겠지만 아버지가 지금 안방에 계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심과 충격,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말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현우를 보자 긴장한 듯 몸을 굳혔습니다. 아,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 구나. 그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의 시간 속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성인 남성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정말 아버지 맞아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지. 그때 내가 업고 병원에 데려갔었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아버지와 아들만의 기억이었어요. 작은 기억의 조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15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들, 깊어진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럼에도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어요. 어색하게 팔을 벌리자 현우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 저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남편에게는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딸 유진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영상통화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가 필요했어요. 기억상실의 원인과 치료 가능성을 알아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MRI, CT 등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해리성 기억상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당시 빚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물에 뛰어든 후 의식을 잃었고 어딘가로 떠내려가 누군가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기억은 돌아올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 사람들, 물건들이 기억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15년간 박진수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김영호라는 과거를 마주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기분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머릿속에는 박진수의 기억만 있는데 모두가 저를 김영호라고 부르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1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 결혼 전 데이트 사진들,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들.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너무 긴장해서 예식장에 넥타이를 두고 왔었죠. 급히 근처 상점에서 사야 했어요.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머리를 감쌌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요. 흰 드레스, 웃음소리. 하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듯 익숙한 물건들과 사진들이 기억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그가 일했던 사무실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회사는 없어졌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점심을 먹던 식당도 찾아갔습니다. 이 식당, 왠지 익숙해요. 저 구석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먹었던 것 같은. 맞아요. 당신은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작은 발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은 머리가 아프다며 쉬어가기도 했지만 조금씩 과거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기억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 유진이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유진이는 잠시 멈춰 섰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가슴을 붙잡았어요.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유진아. 피아노. 피아노 치던 모습이 생각나. 그 말에 유진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유진이는 늘 피아노를 연습했었고 아버지는 옆에 앉아 듣곤 했었거든요. 작은 기억이지만 그것이 돌아왔다는 건 의미가 컸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과거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가족여행, 소소한 일상. 그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며 미소 짓기도 했어요. 식사 후 유진이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촬영한 가족 비디오였어요. 아이들의 생일 파티, 첫 운동회, 가족여행. 모두 그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가요? 네, 아빠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셨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하셨죠. 화면 속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카메라 너머에서 유진아, 이리 와봐. 웃어봐. 하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 손을 떨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예요. 제 목소리. 기억나요? 유진이가 처음 걸었을 때 제가 촬영했어요. 현우가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도. 순간적으로 돌아온 기억들이 그를 압도한 것 같았어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조금씩 기명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곳이 제 자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 따뜻한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기적처럼 돌아온 남편, 이제 그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가끔은 그가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기억은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 말대로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유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비가 왔었지?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침묵하며 창밖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공식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했어요. 사망 처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주민등록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세한 진술을 요구했고 병원에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도 진행했어요. 모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분명 김영호, 제 남편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15년 만에 돌아온 실종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했고 더 많은 스트레스는 그의 회복에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어느 저녁 남편이 갑자기 빚은 다 갚았나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실종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빚 때문이었으니까요. 대부분 해결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보험금으로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는 시효가 지났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아이들을 두고 그런 선택을 했다니.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자살을 시도했던 그날의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강물에 뛰어들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나 봐요. 사업이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당신과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보험금이라도 남기면 당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5년 전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가족을 두고 그럴 수 있었는지. 하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고통과 후회를 한꺼번에 느끼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의 일들,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제 감정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분노,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까지. 많이 힘들었겠네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다니.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기억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살아온 15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밤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남편의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깊숙이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부모님, 저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아들이 돌아왔어요. 묘소를 떠나는 길, 남편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이 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랑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매년 봄이면 이곳에 와서 또 하나의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기억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우리의 데이트, 아이들의 탄생, 가족여행. 물론 아직도 큰 공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 이후의 기억들,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의 기억들은 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그것이 선택적 기억 상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뇌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법적인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돌려받겠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요. 그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정체성 혼란이었어요. 그는 15년 동안 박진수로 살았습니다. 농장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큰 혼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농장이 걱정돼요.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작물들은 누가 돌보고 있을까? 친구분께 부탁드렸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였어요. 15년 동안의 삶을.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서울에서의 삶과 시골에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가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시골 생활이 그리운 걸까? 아니면 기억이 더 돌아오길 기다리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중 정체성의 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으니까요. 박진수로서의 삶도 그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마세요. 두 개의 삶, 두 개의 정체성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위해 심리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그는 심리치료사를 만나 자신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치료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끊어진 시간의 흐름을 다시 이어붙이는 일이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농장의 향후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요.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현우도 동행했습니다. 아버지의 15년을 이해하고 싶어 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사실은 15년 전 실종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난이나 충격보다는 이해와 응원이 더 많았어요. 박 선생이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가족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도 기쁘네. 마을 이장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남편. 아니, 이곳에서는 박 선생이 마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폐교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귀농인 지원 활동, 마을 축제 기획 등. 그가 15년 동안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직접 심은 나무들, 손수 만든 시설들. 모두 그의 15년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농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혼자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혼자는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농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박 선생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며 주민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모습, 천천히 적응해가는 과정, 농장을 일구며 성장해온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15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박진수가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그저 공백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이었던 거예요. 환영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도 소중해요. 완전히 버리고 싶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당신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도 원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두 개의 삶을 연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쉬운 답은 없었지만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이 농장을 완전히 포기하긴 싫어요.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지도 않고. 주말 부부처럼 살면 어떨까요? 평일은 서울에서, 주말은 여기서. 나중에는 우리 모두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남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현우와 함께 마을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찾던 산책로, 낚시터, 마을 도서관. 그의 일상이 담긴 장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박진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농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현우에게 농사 기술을 설명할 때는 문득 김영호의 목소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면모,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두 개의 정체성이 조금씩 융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농장을 떠나기 전 남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갈래요. 여기서는 박진수, 서울에서는 김영호. 두 삶 모두 제 것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15년의 기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니까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가족의 재결합, 두 개의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울 집에 돌아와 남편은 오랫동안 가족 앨범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연결하려는 노력.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귀환의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공식적으로 김영호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법원에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15년 만에 돌아온 기적의 귀환이라며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가족의 결정으로 언론 인터뷰는 모두 거절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가족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이면 남편은 시골 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주말 농부가 된 셈이죠. 처음에는 이런 생활 방식이 어색했지만 점차 모두가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면 남편은 배낭을 메고 설레는 표정으로 출발했고 월요일에는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한가득 가져왔어요. 특히 현우는 가끔씩 아버지를 따라 농장에 내려가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 15년 동안 빼앗겼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갈게요. 비닐하우스 설치 돕고 싶어요. 그래, 좋지. 내가 있으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던 부자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어요. 딸 유진이도 변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는 항상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어라는 분노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된 후 그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항상 참석했고 남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데리고 왔어요. 세 세대가 함께하는 식탁.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주 선명하게 과거를 기억하다가도 다른 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의사는 이것을 변동성 기억 회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의 직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50대 중반의 나이에 15년의 공백을 가진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농사 외에는 자신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것만 해왔으니까. 서울에서도 관련된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농업이나 원예 관련. 우리는 함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 3일, 도시 텃밭 가꾸기와 원예 교육을 도왔습니다. 비록 수입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는 늘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손주인 민준이와 놀아줄 때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할아버지에게 민준이는 처음에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농장에 데려가 줘라며 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강물.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드는 꿈을 꿨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 그날 밤 남편은 자살을 시도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꿈으로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것을 트라우마의 재경험이라고 설명했어요. 완전히 억압되어 있던 기억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빚쟁이들의 독촉, 사업 실패,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모든 게 너무 버거웠어요. 알아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악몽 이후 남편은 처음으로 자살 시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감정, 생각들, 그리고 강물에 뛰어든 순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대화였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생활과 농장 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농장과 가까운 소도시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서울과는 KTX로 1시간 거리였고 농장까지는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귀농은 아니지만 두 개의 삶을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 같아 보였어요. 새로운 집은 작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서울에서처럼 도시농업센터 일도